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된 당원 개정의 정당성을 따져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부터 국민의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당 수습에 박차를 가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좀 관련된 비대위원들 명단이 공개됐었는데 1시간 만에 좀 바뀌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 좀 짚어보자면요. 일단 뭐 애초에 발표됐던 분이 주기환 네. 전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그분이 또 이번에 또 새로 발탁됐다 그러는데 아마 처음 발탁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지난번 강주시장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호남을 배려한 몫이다. 그래서 아마 호남 쪽에서는 아마 그 발탁할 인사가 그분이 아마 가장 적임이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90분 만에 그분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동은 왜 벌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계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환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강주지검에 상당히 오래 근무할 때 당시 한 20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주지검을 근무할 때부터 상당히 절친한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래서 이번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가 또다시 친윤계가 또 이를 득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따가운 시선들을 아마 의식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주기환 전 비대위원의 아들이 지난번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 해체된 비대위원을 다시 또 모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상당히 정치적 구설수가 커질 경우 아들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있겠다는 나름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변수 중,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어제 6명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검찰 출신이 2명이나 돼요.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정정식 그 비대위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현 정권에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그대로 갔을 경우에 이 비대위원회 뭐가 문제냐면 여성 몫이 너무 지나치게 적다는 거죠. 아니, 김행 비대위원이 한 명 있긴 있지만 조금 너무 남성 위주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아마 작용을 해서 결국 바뀐 분이 전주의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아마 그 교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주기환 전 비대위원 대신 전주의 의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됐는데 이번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역시 생각했던 거하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네. 어차피 이 비대위가 구성될 때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고 그 자리를 비대위로 채우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윤심이 반영된 비대위가 구성될 거다라는 것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그 지역이라든지 성별 또 연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안배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1시간 발표된 지 1시간 반 만에 또 비대위원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은 나름의 약간 구인난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비대위의 성격 자체가 중간 과도기적 그런 집행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대위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할 수 있고요. 어제 저는 이 비대위원 구성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 중에 하나가 김병민 대변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죠.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이번에 혁신위와의 관계를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걸 잘 보여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분도 또 대변인 출신이고요. 김행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또 6.1 지방선거 때 공관위원도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스피커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과연 이 스피커가 많아지신 분들이
이 새로운 비대위가 수습되는 과정 중에서 이 국민의힘의 입장을 많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 또는 또 이 스피커가 많아지다 보면 또 약간씩 결이 다른 메시지가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지켜볼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결국 대체된 전주의 비대위원 역시나 친윤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주의 그러니까 비대위원도 지난번 조영 비대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성의 보강 차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호남 몫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한 분을 발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강주 태생이고 네. 부친이 전남지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호남에 나름대로 연고를 갖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까지 상당히 전주의 의원이 윤 대통령의 윤심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 행보를 해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윤심 때문에 만약에 사퇴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잘못된 보안 아니냐. 그러한 지적이 넣을 수 있는 대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앞서 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금 비대위를 꾸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의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모시려고 했던 분들이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최재형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또 유승민계로 알려진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도 고사를 했고,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윤희숙 전 의원도 모시려고 했는데 비대위에 지금 이렇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사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은 현재의 비대위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지금 당헌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려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지금 법원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겹치면서 구인난이 작용한 것 때문에 결국은 전주의 의원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세 분이죠. 김행, 김종혁,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 모두 다 전 대변인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지적을 우리 또 전 대변인께서 하셔서 제가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국면을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언론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입을 빌어서 소위 말하는 고공전을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진석 이 지금 위원장도 사실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언론 감각도 탁월하고 나름대로 대응도 잘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마 비대위원들이 많은 스피커를 둬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고공전에 충분하게 우리는 물량 공세를 통해서 한번 대응해 보겠다는 그런 소생도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네,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대항마로서 이렇게 좀 인물을 꾸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인선에 있어서 두 분 모두 구인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셨고, 이 배경에는 역시나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던 건가요? 저는 뭐 일단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작용됐다 이렇게 이제 네.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1기 비대위가 열흘 만에 간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원에 의해서 강제로 간판을 내린 셈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기 비대위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제기했던 가처분 심리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심리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오늘 심리를 하지 않고 28일로 연기를 받아줬습니다. 그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준 거죠. 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만약에 당원 당규 개정한 부분이 이게 진짜로 그 이준석 대표 측이 제기하는 것처럼 처분적이다. 그리고 소급 입법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 당원 당규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비대위, 2기 비대위를 구성했던 이 자체가 사실상 다 무산되는 그런 위험한 그 처지를 맞게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처분 심리에 대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결과를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번하고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는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절차적인 부분은 상당히 개선한 거죠. 그래서 실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당이 어떤 상황일 때 비상환 상황인지 그리고 이 선출직으로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인정하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것을 아예 이 명문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치유가 된 상태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안에서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되었다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감안해 보면 사실 지금 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좀 자신을 보였거든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 뭐 오늘 지금 법원 심리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지금 필요가는 네.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법원에 철도하면서 나는 더 상당히 난감히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법원 심리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네. 대해서 상당히 아마 그걸 상당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지난번 1차 심리 때마다도 상당수의 뭐 법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봤지만 그러니까 법원이 전격적으로 인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헌 개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소위 말해서 이게 소급 입법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준석이라는 특정 개인을 딱 겨냥해서 처분적 법령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소명을 하면 아마 재판장이 자기 손을 들어줄 거라는 상당한 아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직접 계속 출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출석을 할 때 오늘 지금 뭐 보도해 보면 상당히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이준석을 연호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민심이 어디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출두를 하면서 당당하게 뭐 나서는 모습 자체가 나는 이러한 이 법리적인 원칙의 문제에서는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원칙과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한 세력은 소위 말해서 윤핵관을 비롯한 당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몸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법원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이준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뭐랍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이렇게 자극하기 위한 지나친 은행을 한다고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서는 나는 그런 식의 비논리적인 행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재판장과 맞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논리와 명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아울러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법원에 출석한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이름을 크게 외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현장 보셨습니까? 네, 아까 이제 출석하는 이제 진술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인 칠곡에서 계속 머무르고 또 수재민들을 도우는 그런 행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차 이 심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한 가지는 뭐냐면 당원 가입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당원 가입 운동을 배가하는 노력을 경주했고 사실 오늘 나왔던 그 연호를 해줬던 지지자분들도 이 당시에 입당한 사람들일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지난 한 2달간 동안
상당히 많은 정치적 자산을 쌓는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모습을 오늘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나를 이렇게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모습을 이번에 출석 현장에서 보여줬고 궁극적으로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바랄 텐데 그 네. 인용 가능성 높은 상황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법률 무용한이라서 제가 지금 상당히 판단하기 좀 쉽지 네. 않습니다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차적인 하자를 많이 보완을 했고 그리고 또 법원이 상당히 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기각될 거야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이고요. 반면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당헌 개정이라는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부과를 할 것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속단하기는 상당히 좀 두 조심스럽습니다. 분 모두 조심스럽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또 다른 비대위가 출범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될까요? 그건 이제 결국 보니까 국민의힘의 몫인데요. 네. 아마 저희 3차 비대위를 꾸리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윤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스탈린그라드에서 있던 전투를 그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막 네. 1차 비대위가 쓰러지고 나면 또 그 2차 비대위가 네. 가서 이렇게 하고 3차 계속적으로 놓을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그 뒤에는 누군가가 이 비대위를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독점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독점관은 뭐 굳이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심이 상당히 작용을 하게 되면 3차 비대위도 있을 거라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판단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번에도 만약 인용될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이 3차 비대위 꾸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내에서도 아마 이런 식의 해법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아마 이 강한 여론들이 당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용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또다시 반복해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는 힘든 상황일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또 기각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계속 가처분 신청을 낼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대감과 이준석 대표의 기대감이 정반대에 네.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가처분에서 기각을 받아내서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법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당내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지난 1차 심리에서도 본인이 주장했던 바들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절차적인 부분은 일정하게 해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직위를 쫓겨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미리부터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를 사법에 가져가서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 이제 기대감은 지금 현재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건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어제 국민의힘의 뭐 전진석 비대위원장님부터 몇 분들이 법원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주문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원이 정치 일정한 선을 넘으면 정치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또한 사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 그런 기본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어차피 이 문제를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까지 간 상태라면 법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압력을 가하는 듯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뭐 저도 어제 정진석 위원장의 그 발언은 좀 적절치 못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하니까 지금 하니까 어제 정진석 위원장 이 말도 또 했거든요. 법원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법원이 과도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여지를 누가 만들고 있냐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차 비대위가 무산되고 나니까 당헌을 개정해서 다시 또 비대위를 또 만들어서 또 법원으로 들고 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 인용될 경우에 과연 3차를 할 것이냐 말 거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치로 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법원으로 갖고 가는 주체는 사실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제 정진석 위원장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해 두 번째 이야기를 상당히 조금 본인이 한 이야기를 좀 더 비중을 갖고 당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한 말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 꼭 노원구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랑 원수처럼 지내지는 말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저는 될까요? 그 말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자는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정치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뭐 육모방망이가 놓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개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노원을에서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정치적 앙금을 틀자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 크게 결별해서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부분은 저는 아마 일단 이준석 대표가 크게라는 지금 이 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별은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정치적 상황의 여부에 따라서는 다시 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내후년 총선 때 그 노원을에 만약에 이준석 당 대표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게 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공천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돕고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정치적인 관계를 다시 또 모셔가는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저는 상당히 멀리 내다보고 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본인은 당대표직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같은 해석 하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이준석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 가처분에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해오는 얘기는 급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 아니냐. 나는 당을 지킬 것이다.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의 투쟁 이것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퇴로가 이 대표직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대표 이후에도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을 하면 그것으로 이준석 대표의 미래, 정치적 미래가 또다시 열릴 수 있다. 막 이런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배지 한번 달고자 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가 풀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장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처분 신청 4건을 냈고요. 그중 3건이 오늘 지금 신문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뭐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도 네. 있습니다만 오늘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아마 이번 주말 아니면 내주 초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는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내오는 또 4차 가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까지 아마 다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자기 발로 이 집 당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제가 왜 당을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지금 이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 윤리위의 징계가 상당히 지금 관건이라는 네.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난번에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당원 품위를 위반했다고 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던 이 윤리의 판단의 잣대에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가 벌이고 있는 은행들은 이 지금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윤리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28일 날 상당히 중징계의 결단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권 징계 그 이상은 탈당 금고 내지 제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회복되기 힘든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 그래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 저는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4건 중 1건은 정진석 비대위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8일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게 되는데 같은 날에 이때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역시나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이제 추가 징계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아마 이렇게 지금 윤리위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 날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16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 가처분이 모두 끝난 이후에 출석하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 16일 날 경찰 출석은 좀 잠정적으로 연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가 28일 날 윤리위에 다시 한번 징계가 회부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번 뭐 양두구육 발언이나 쿠데타 발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당 행위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소위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친윤계 그룹 아닙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와 더 이상 같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탈당 권유 또는 제명과 같은 중징계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참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한 달이 운명의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의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서 제3자 뇌물죄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크게 짚는 부분이 1년 전과 왜 달라졌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성남 FC의 사건을 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경찰이 검찰에게 송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경찰이 수사를 했고 거기에서 증거 불충분해서 불송치 결정을 이미 작년에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보완 수사를 명령했고 그 보완 수사에서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서면 조사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그때는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이번엔 송치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어떤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것을 판단한 이후에 검찰에 송치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지난 선거법처럼 공소시효가 뭐 9월 9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은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넘겼냐 그랬더니 검찰이 보완 수사를 그 지시한 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경찰은 검찰이 하라는 것만 하느냐.
뭔가 이 사건이 기소의 의견이 나오려면 그 기소의 의견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역시 경찰은 검찰에게 소명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었냐 하는 측면에서 무리한 송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크게 두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1년 전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지금은 다시 검찰에 송치한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해 9월 달에 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성남 FC 계좌 100원짜리 자금 흐름까지 모두 다 들여봤다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수사였어요. 근데 이래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검찰이 가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봤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당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이 성남지청장이었던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의견이 갈렸어요. 아니, 희야 검사들은 상당히 경찰이 수사 자체가 부실하다. 보안 수사를 명령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친정권 검사로 알려졌던 당시 성남지청장은 아니다. 이걸 묵살했다는 이러한 검찰 내부의 반발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경찰이 정황이 사실 바뀐 상황도 없는데 바뀌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러면 당시 이 사건을 들여다봤던 이 희야 검사들, 그러니까 성남지청장의 부하 검사들이 봤던 대로 그 수사가 불실했을 측면이 첫 번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여다봤던 검사들이 상당히 이 수사가 부실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결국은 경찰이 보안수사 지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는 수사를 완벽했지만 할 수 없이 이거는 지금 정권의 눈치를 봐서 뒤집어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상당히 당시 경찰 수사 자체가 원래 정권의 눈치를 봐서 부실 수사가 됐을 가능성 아니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지금 보안 수사 지시가 내려오니까 정권 차원에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가면 거기 따라야지 이럴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경찰이 송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1년 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지금 검찰로 송치한 경찰의 상황을 두고 사실 1년 전에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불송치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 와서 조금 달라졌다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정반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글쎄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바뀌고 수사의 결과가 바뀐다면 그러면 검찰의 신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엄정한 중립적 위치에서 어떤 집권 세력과 같이 일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동안도 계속해서 정권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의 결과가 달라져 왔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거기에 변화가 있다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설명해 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대변인이 짚어주셨던 보안 수사라는 명목에 맞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당시 성남시청과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두산 그룹 간에 오고 간 이 아마 문건을 아마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또 관련자 또 특히 성남시청 관련자는 아마 입을 다물었겠지만 두산 쪽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이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해서 아마 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미 정확한지 아닌지는 결국은 저는 법원에 가서 이건 따져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교수님 말씀처럼 법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죠? 뭐 일단 지금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엄혹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지난 선거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사건들 또 앞으로 있을 사건들도 목표는 하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 그래서 법원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지금 뭐 기소 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이 송치고 기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발언 보면서 미셸 오바마의 뭡니까 말이 생각났어요. When they low, we go high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자, 뭐 그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민생을 오롯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엮으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공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까요? 나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하니까 이 정쟁하고는 동떨어져서 네. 나름대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런 정치적 이미지를 챙겨가는 그런 모습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당직자들은 이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맞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대표와 당직자들과 역할 분담까지도 지금 나눠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계산된 대응이다.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행보,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지금 3고 시대지 않습니까? 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지금 서민들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더 민생을 챙겨주길 바란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민생 법안 처리하고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대통령께 영수회담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 좋게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물론 이번에 저는 기대하는 게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시고 순방 가시기 전까지는 뭐 시간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까지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정말 이 야당 지도부,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성과도 말씀 주시고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이런 말씀들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국가 경제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협치의 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의 대표를 구속시켜가지고 이 경제가 해결되겠냐. 물가 잡으랬더니 이재명 잡는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야당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공공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사가 되고 있지 않다. 그 걸림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는 걸까요? 일단 지난번에 그 여야 이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그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취임 축하날을 들고 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냐고 한다면 당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이 안정된다는 것 자체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하니까 여당 자체가 비대위가 무산이 되어서 당 대표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의 당 수습이 좀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앉아 지금 법원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에 인용이 돼버리면 이래 되면 지금 여당의 대표가 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회담은 지금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제는 영수라는 단어 자체가 지나간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데 가면 여당의 대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제는 형식에 관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여당의 비대위가
만약에 법원의 간문을 통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 수습 이후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이재명 대표는 봉하마을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행보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통상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 이제 그 지도부가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뵙고 그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시간을 내서 봉화로 가신 건데 아마 이제 봉화에 오늘 가셔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로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 좀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오늘 그 소회를 거기에서 그냥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그 방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생 그리고 통합 협치의 행보를 계속해서 민주당은 보이고 있는데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이 특검법이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처음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당내에서 반응은 싸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대위가 지금 해체되고 당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불과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김용민 의원이 냈던 그러니까 특검법 발의안을 일단 제껴놓고 지금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 지금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지금 다 이름을 올렸어요. 그거는 그만큼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아마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진욱 전 대변인 차재원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